더러운 친정집 병균 묻히고 어딜 감히 기어들어와.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 친정아버지의 위독하다는 소식에 딱 하룻밤 병실을 지키고 온 새벽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돌아온 건 굳게 닫힌 문과 인터폰 너머 시어머니의 끔찍한 폭언뿐이었습니다. 9년을 뼈 빠지게 시댁에 헌신했는데 아버지 병간호 하루 했다고 시어머니는 저를 개처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가지 치명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9년 내내 우리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내 집이라며 떵떵거리던 그 집의 명의가 사실은 제 단독 소유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바로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과연 길바닥에 나앉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통쾌한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큰 복이 들어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집을 팔아. 네가 무슨 권리로 남의 집을 건드려. 당장 안 기어들어와.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악다구니가 음성 지원이라도 되는 듯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험악한 문자를 끝까지 다 읽고도 손끝 하나, 눈썹 하나 떨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휴대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엎어놓으며 저는 픽하고 건조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 권리가 무슨 권리냐고요. 얹혀 사는 며느리 권리가 아니라 지분 100%를 온전히 쥔 단독 집주인의 권리랍니다. 빈 허공을 향해 내뱉은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서늘했습니다. 9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고함 소리 한 번에도 깜짝 놀라 바들바들 떨었던 제 두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장 박동 하나 빨라지지 않고 고요하게 멈춰 있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도 아주 낯설고 신기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탁 맞은편 빈 의자에는 사흘 전 친정에서 급하게 끌고 온 작은 캐리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제가 입고 나갈 낡은 외투가 아무렇게나 툭 걸쳐져 있었습니다. 사흘 전 저는 이 가방 하나를 든 채 굳게 닫힌 시댁 현관문 앞에서 1시간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더러운 친정집 냄새 묻히고 어딜 기어들어와. 그 거지 소굴엔 다신 얼씬도 마라. 현관 비밀번호를 통째로 바꿔버린 시어머니의 폭언이 인터폰 너머로 쏟아지던 그 새벽이 잠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개처럼 내쫓겼다고 생각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뼈 빠지게 헌신하고 평생 받은 멸시의 끝이 이토록 비참하고 억울하다며 현관문 앞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피눈물만 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로 짐 보따리를 싸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 이제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뒤로 밀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이 엎어진 채로 다시 징징거리며 식탁 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아래 부재중 전화 숫자가 99에서 100으로 넘어가는 진동이 상판을 잘게 떨리게 만들었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발로 걸어 부엌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짙은 어둠이 조금씩 밀려나며 푸르스름하게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창틀 위에는 표지가 낡고 빛바랜 통장 한 권과 사흘 전 받아온 매매계약서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의 거친 겉표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아주 소중하게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불쌍한 아버지. 평생 어시장에서 비린내를 씻어내지도 못하고 생선을 팔아 모으셨던 친정아버지 윤성갑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밴 노후 자금 통장이었습니다.
9년 전 아버지가 장롱 깊은 곳에서 꺼내주신 이 통장 한 권이 없었다면 시댁은 진작에 경매에 넘어가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사위 집안이면 곧 내 집안이지. 가서 잘 살아라. 아버지가 통장을 밀어주시며 하셨던 그 묵직한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모든 기막힌 일의 시작점이 바로 이 통장 한 권이었죠.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내어주신 목숨 같은 돈이었는데 저는 그걸 지키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창틀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등기소에서 제 이름 석자를 소유주 칸에 올렸던 그 무심했던 날의 공기가 피부에 닿는 듯 했지만 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9년의 시간과 권리를 아주 확실하게 찾아올 겁니다. 식탁 위에서 미친 듯이 울리던 진동이 마침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짧고 날카로운 알림음이 정적을 깨고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뒤집힌 휴대폰을 바로 들고 화면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 강도연의 이름으로 짧은 문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차갑게 노려보며 남편이 보낸 문자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제이야, 엄마가 충격받아서 쓰러지기 직전이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이러지 말고 우리 대화로 풀자. 대화? 9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말은 듣지 않던 당신이 이제 와서 무슨 대화? 저는 남편의 비겁한 문자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참 한결같이 비겁한 사람입니다. 내가 억울해서 숨이 넘어갈 듯 울 때는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서 어머니를 말려준 적 없었잖아요. 저는 빈 부엌을 향해 원망조차 남지 않은 메마른 목소리로 토해냈습니다. 어머니가 노발대발할 때는 입을 꾹 다물고 방으로 도망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집이 날아가게 생기니 애원하는 꼴이라니. 정말 우습네요. 저는 남편의 문자에 답장 버튼을 누르려다 이내 손가락을 거두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쓰러지기 직전이라고요? 저는 지난 9년 동안 당신들 집안에서 매일 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당신들도 그 숨막히는 기분을 느껴봐야죠. 저는 휴대폰의 측면 전원 버튼을 길게, 아주 길게 꾹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원을 끄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떴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새까맣게 꺼져버린 화면을 보며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지막 불빛마저 잃은 휴대폰을 캐리어의 안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고 지퍼를 단단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걸쳐두었던 외투를 집어들어 어깨에 걸치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부엌 창밖이 완전히 밝아오며 아침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현관문을 향해 무겁고도 단단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무거운 침묵과 잔인한 복수가 왜 제 손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설명하려면 시간을 한참 뒤로 되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맑게 웃기만 했던 9년 전의 봄날, 제가 강씨 집안의 문턱을 처음 넘었던 그날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이 새벽의 서늘한 결심이 이해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제 얼굴 위로 낯설지만 상쾌한 아침 공기가 세차게 밀려들었습니다. 시간을 9회 전으로 되감으면 그곳엔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의 진심을 온전히 믿었던 32살의 제가 봄볕 아래 환하게 웃으며 강씨 집안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맏며느리 왔니? 시어머니 강말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제이가 아주 법도 있고 참해.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니까. 우리 맏며느리가 이 집안의 기둥이지. 명절이나 제사 때 친척들이 거실에 모일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작은 세무사무소에서 쉴 새 없이 영수증을 붙이고 장부를 정리하는 격리로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시부모님의 따뜻한 아침 밥상을 정성껏 차려내는 생활을 오히려 자랑처럼 여겼습니다. 여보, 출근도 해야 하는데 아침부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 밥은 내가 챙길게. 신혼 초에 다정했던 남편 강도연이 제 앞치마 끈을 묶어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편의 가슴팍을 가볍게 치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맏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 어른들이 좋아하시죠. 저 하나 조금 부지런 떨면 온 가족이 편하잖아요. 시어머니의 그 알량한 집안의 기둥이라는 칭찬 한마디가 훗날 제 발목을 잔인하게 올가맬 무서운 족쇄가 될 줄은 그 봄날에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헌신하면 시댁 식구들도 저를 진짜 가족으로 품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로 접어들던 그의 매서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쿵! 거실에서 무언가 육중한 것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여보, 영감, 아이고, 제이야. 내 시아버지 좀 봐라. 숨을 안 쉰다. 안방에서 뛰어나온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가보니 시아버지 강병옥가 뒷목을 꽉 움켜쥔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는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급하게 실려갔습니다. 삐삐삐. 중환자실의 차가운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동안 병원비는 하루가 무섭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병원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입원 수속과 보험 처리를 위해 시댁의 서류함과 우편물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진실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몰래 끌어다 쓴 제2금융권 은행 대출과 이자가 원금을 훌쩍 넘긴 악성 사채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앞으로 빚이 대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당장 다음 달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제가 서류 뭉치를 들고 창백한 얼굴로 묻자 시어머니는 캄캄한 병원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영감이 사업한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쓴 걸 나라고 알았겠니? 우리 집안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시어머니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 두 손을 미친 듯이 꽉 부여잡았습니다. 제이야, 우리 집안 좀 살려다오. 이제 내 친정밖에 기댈 데가 없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제게 무릎을 꿇을 듯이 허리를 굽히며 매달렸습니다. 맏며느리인 네가 나서야지 누가 나서겠니? 이 은혜는 내가 죽어서도 절대 잊지 않으마. 제발 내 친정아버지한테 말씀 좀 드려봐라. 눈물범벅이 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 절박함이 살기 위한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단 한 줌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그 길로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어시장 한 구석, 친정아버지 윤성갑은 꽁꽁 언 얼음물에 맨손을 담근 채 생선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비린내가 찌든 앞치마를 두른 친정아버지의 굽은 등을 보자마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를 듣고 놀라 뒤를 돌아본 친정아버지는 핏물든 고무장갑을 훌렁 벗어 던지고 저를 비좁고 냉기 도는 단칸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며 시댁의 기막힌 사정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독한 담배만 연거푸 태우셨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을 때 친정아버지는 낡은 장롱문을 열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수건 뭉치를 꺼냈습니다. 수건을 겹겹이 풀어내자 겉표지가 누렇게 빛바랜 통장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져가라. 친정아버지는 쩍쩍 갈라진 거친 손으로 그 통장을 제 무릎 위에 무심히 밀어주셨습니다. 딱 1억 8천 들어있다. 평생 새벽장에 나가 생선 팔아서 모은 내 노후 자금이다. 아버지, 안 돼요. 이건 아버지가 피토하며 모은 목숨 같은 돈이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제가 통장을 잡고 엉엉 울며 고개를 젓자 친정아버지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시끄럽다. 사위 집안이면 곧 내 집안이지. 가서 내 식구들 살리고 그 집에서 보란 듯이 잘 살아라. 애비는 그거면 족하다. 친정아버지의 퉁명스러운 그 한마디에 담긴 사랑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품에 꽉 안고 비틀거리며 어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세무사무소 실무 경험을 살려 가장 독한 사채부터 차근차근 갚아 나갔고 악성은행 대출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복잡한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 동네 등기소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빚이 너무 얽혀 있었네요. 이거 나중에 또 문제 안 생기게 깔끔히 정리하시려면 어르신 명의보다는 아예 한 사람 앞으로 단독 명의 등기를 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소 실무자가 서류를 검토하며 무심하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당연히 우리 제이 앞으로 해야죠. 우리 며느리가 친정 돈 가져와서 이 집안 살렸는데 어머니, 그래도 아버님 집인데 어떻게 제 이름만 올려요. 정 못하면 도연 씨랑 공동 명의로라도. 제가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보며 말끝을 흐리자 시어머니는 제 등을 팡팡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결국 너희 부부 것 아니냐? 잔말 말고 얼른 내 이름으로 단독 등기 쳐라. 등기소 창구 앞에서 저를 다독이던 시어머니의 손길은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손길과 웃음이 저를 향한 진심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인감도장을 꺼내 소유권 이전 서류에 꾹 눌러 찍던 그 순간 저는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칸에 제 이름 석자가 지분 100%로 단독으로 박히는 그 순간을 저는 그저 귀찮은 서류 작업의 끝이라고만 여기고 무의미하게 넘겨버렸습니다. 그 무심코 찍은 인감도장과 한 줄의 등기가 9년 뒤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제 운명을 통째로 뒤집을 가장 무서운 비장의 패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아버지의 피땀 어린 1억 8천만 원이 건너가 시댁의 명주를 살려냈습니다. 몇 달 뒤 시아버지 강병옥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반신불수의 몸으로 남아 휠체어를 타고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오랜만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졌고 거실 바닥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미역국을 한 그릇씩 나눠 먹었습니다. 제이야, 고생 많았다. 이 고기 좀 더 먹어라.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 위에 소고기 한 점을 큼지막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입안으로 들어온 미역국은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하고 고소했습니다. 그 밥상은 제가 강씨 집안에서 안주인 대접을 받으며 먹은 처음이자 마지막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집안을 덮쳤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경매의 위기가 완전히 걷히자 밥상의 온기는 한겨울 길바닥에 내놓은 물그릇처럼 거짓말같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강병옥과 반신불수의 몸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휠체어에 의지해 다시 집안에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자 강씨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집안에 닥쳤던 재앙이 완전히 걷히자 시어머니 강말순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병원 복도에서 제 무릎을 붙잡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쏟던 그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 윤성갑의 노후 자금 1억 8천만 원도 등기소에서 제 이름으로 찍었던 단독명의 도장도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야, 제이야. 넌 이 집이 네 집인 줄 알고 청소를 이따위로 해놨니?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던 시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발가락으로 가리키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강씨 집안 대대로 땀 흘려 가꾼 내 집이야. 너는 그저 우리 도연이한테 시집와서 얹혀 사는 며느리일 뿐이라고. 어디서 집안 관리를 이리 엉망으로 해.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제 친정돈이 이 집을 살렸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상머리에서 친척들을 향해 은근슬쩍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친정밖에 몰라. 툭하면 친정 타령이니 원. 우리 집안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해야지. 제가 명절을 세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전을 부친 뒤 저녁 늦게 친정에 잠깐 들러 아버지의 얼굴만 뵙고 돌아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현관에서부터 모욕이 날아들었습니다. 아유 비린내. 어디서 생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손으로 코를 과장되게 틀어막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디 비린내 나는 끔찍한 데를 다녀왔어? 당장 화장실 들어가서 그 더러운 옷부터 싹 벗어. 집안에 냄새 배기 전에.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헛기침을 하며 저를 노려보는 통에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화장실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해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시각적인 폭력으로 진화해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가슴에 가장 깊고 잔인한 대못을 박은 사건은 제삿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며칠 전부터 친정아버지가 어시장에서 가장 크고 윤기 나는 영광 굴비 2마리를 특별히 골라 제게 안겨주신 참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제사상에 올리라고 내가 제일 좋은 놈으로 빼놨다. 사돈댁에 가서 어깨 펴고 살아라. 아버지가 정성껏 비닐로 여러 겹 싸서 건네주신 그 굴비를 저는 밤새 깨끗하게 다듬어 찜통에 쪄냈습니다. 제사상이 웅장하게 차려지고 친척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절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굴비 접시를 조심스럽게 들고 제사상 한가운데로 다가가 올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 구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냄새야? 시어머니는 상 위에 놓인 굴비를 보더니 눈을 무섭게 부라렸습니다. 제이 너 미쳤니? 감히 조상님 상에 어디서 이런 더러운 시장바닥 생선을 올려. 어머니, 이거 저희 아버지가 사돈댁 제사에 쓰라고 특별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제사상 위에 굴비를 덥석 집어들더니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당을 향해 온 힘을 다해 굴비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퍽! 더러운 집안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하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텅 빈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아버지가 정성껏 고르신 굴비는 흙바닥을 뒹굴며 지식이고 말았습니다. 순간 거실에 모여있던 10여 명의 친척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고 모든 사람의 날선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현관문을 나서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척들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무릎을 꿇고 흙투성이가 된 굴비를 맨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 묻은 생선 비늘 위를 적셨지만 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 남편 강도연은 마루 끝에 서서 마당에 꿇어앉은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마디만 해줘요. 제가 젖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며 애원했지만 남편은 시선을 휙 피하며 짜증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제삿날이라 좀 예민하셔서 그래. 당신이 눈치껏 치워. 난 피곤해서 방에 좀 있을게.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마당 수도가에서 굴비를 씻어내며 저는 짐승처럼 끄끄대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정적인 파국은 며칠 뒤 친정아버지에게 위암 판정이 내려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온 날 터졌습니다. 제이야 아버지가 암이란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어쩌면 좋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정어머니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지갑과 휴대폰을 가방에 쑤셔넣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위암이시래요.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울먹이며 현관에서 구두를 구겨 신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파에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오더니 제 손에서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 거실 바닥에 쾅 하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디가? 남의 집 귀한 맏며느리가 어디 친정 애비 병수발이나 다니겠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쏟아진 화장품 팩트를 발로 질겅질겅 밟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암이시라고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돈, 어머님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제발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섬뜩한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1억 8천? 웃기지 마라. 그건 네가 좋아서 내 발로 바친 거지. 우리가 언제 억지로 뺏었니? 며느리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을 위해 그 정도는 당연히 바쳐야 하는 거야.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친정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1억 8천만 원이 어느새 받은 은혜가 아니라 시댁에 당연히 바쳐야 했던 곡물로 둔갑해버렸음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문을 열어주고 맞이한 사람은 화려한 호피 무늬 코트를 입은 35살의 친정 조카 장미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미경아, 어서 와라.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훌쩍 넘어가더니
조카 장미경의 어깨를 감싸 안고 거실 한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진짜 핏줄인 우리 미경이가 이 집을 지킬 거다. 근본 없는 며느리녀는 이제 필요 없어. 장미경은 시어머니의 든든한 비호를 등에 업고는 턱을 빳빳이 쳐들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형님, 이모 말씀 들으셨죠? 형님은 이제 손님이니까 오늘부터 안방 비워주세요. 제가 이 집 살림 맡을 테니까요. 장미경은 거침없이 안방 문을 열어젖히고 제 화장대 위로 자신의 화장품 파우치를 휙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9년 동안 제 손으로 쓸고 닦으며 지켜온 안방에서 쫓겨나 창고처럼 쓰던 차가운 북향의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명의로 된 집안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자 불청객으로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정성껏 끓인 시래기 된장국은 쳐다보지도 않던 시어머니가 장미경이 퇴근길에 툭 던져준 싸구려 단팥빵 조각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아유, 역시 핏줄이 챙기는 게 다르다니까. 이 빵이 아주 입에서 살살 녹네. 안방에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와 장미경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밤늦도록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작은 방 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벽에 등을 기댄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9년이었습니다. 내 청춘, 아버지의 전 재산, 그리고 내 자존심까지 모두 바친 9년이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지옥에서 버틴 걸까요?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향해 던진 그 뼈아픈 질문이 훗날 거대한 반격의 폭풍을 몰고 올 서늘한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미경이 뻔뻔하게 안방을 차지하고 들어앉은 지 보름쯤 지난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순과 장미경이 팔짱을 끼고 모처럼 쇼핑을 간다며 외출한 사이 저는 텅 빈 거실에서 밀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커다란 자개장롱 구석구석을 먼지떨이로 훔치다가 맨 아래 서랍장 틈새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집어넣어 꺼내보니 겉표지가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가 다해진 낡은 대학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호기심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동네 사람들의 이름과 옆에 적힌 수백만 원 단위의 금액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수년 동안 동네 사람들을 모아 굴려온 은밀한 갯돈 장부였습니다. 저는 찬찬히 이름들을 훑어내려가다가 한 페이지의 중간쯤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아주 굵고 선명하게 두 줄이 그어진 이름, 한정숙 1200이라는 글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이름 옆에는 시어머니 특유의 삐뚤빼뚤한 필체로 아주 작게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입막음 완료 땅 투기꾼으로 소문 다 냄 절대 돈 못 받음. 저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갯돈 장부가 아니야. 어머님이 작정하고 돈을 떼먹고 사람 하나를 생매장했다는 증거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다시 깊숙한 장롱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장미경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물소리를 뚫고 제 귓가로 넘어왔습니다. 엄마 나야. 여기 아주 편해. 이모가 아주 나를 떠받들고 살아. 장미경은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낄낄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이모 말이 이 집 명의가 좀 이상하대. 그 등신 같은 며느리 앞으로 돼 있다나 봐. 제가 접시를 헹구던 수세미를 든 채 숨을 죽였습니다. 응,
옛날에 경매 넘어갈 뻔했을 때 그 집 친정에서 돈을 좀 가져왔다나 봐. 이모는 그거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안 고쳐놨다는데? 미쳤지 진짜. 장미경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지며 비릿한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근데 걱정 마. 이모가 다 방법이 있대. 정 안 되면 치매 핑계 대면 된다고 하더라. 자기가 늙고 병들어서 며느리가 서류 조작한 줄 알았다고 우기면 그까짓 명예 다시 뺏어오는 건 시간 문제라던데? 그 며느리는 빈몸으로 쫓아내면 그만이고. 쨍그랑. 제 손에서 비눗물이 묻은 유리컵 하나가 미끄러져 싱크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 형님. 무슨 짓이에요? 놀랐잖아요. 장미경이 방에서 뛰어나와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미경의 목소리도 깨진 유리 파편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9년 전 봄날 어두침침한 등기소 창구 앞에서 무심하게 인감도장을 꺼내 꾹 눌러 찍었던 바로 그 순간이 번쩍하고 떠올랐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어머님이 아니라 나일지도 모른다.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뚜렷한 형체를 갖추고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장인 세무사무소에 출근하자마자 점심시간이 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울리기가 무섭게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제가 다니는 세무사무소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윤 주임님, 웬일이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서자 47살의 법무사 서동출이 서류를 보다가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과거에 서동출 법무사의 복잡한 세금 신고 문제가 꼬였을 때 제가 며칠 밤을 새우며 무료로 깔끔하게 해결해 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법무사님, 제가 급하게 등기부등본 하나만 열람해 볼 수 있을까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리는 손을 내밀어 집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자 서동출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에 앉아 컴퓨터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시스템에 접속해 제가 건넨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표와 글씨들이 가득 떴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서동출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그가 마우스를 내려놓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윤 주임님, 이 집 주인이 좀 이상한데요? 왜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남편이랑 공동 명의인가요? 제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다급하게 묻자 서동출은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아니요. 이 집 소유주가 윤 주임님 본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네, 제 이름이라고요? 지분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분 100%입니다. 그것도 9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동 없이 단독 명의입니다. 지금까지 본인 집인 줄 진짜 모르고 사신 겁니까? 서동출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사무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9년 동안이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재산이라며 얹혀 사는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드냐고 시어머니에게 수도 없이 멸시와 구박을 받았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굴비를 마당에 내던져지고 친정아버지의 위암 소식 앞에서도 가방을 내동댕이 쳐지며 개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집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9년치에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이 거대한 패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짜릿하고도 서늘한 전율이었습니다. 윤 주임님, 만약 이 집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주인 윤 주임님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머물고 있는 거라면 법적으로 당장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로 몰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동출은 프린터에서 막 뽑아낸 등기부등본 한 통을 제 손에 쥐어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핸드백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아주 소중하게 접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9년 동안 뼈에 사무치게 베어버린 시어머니를 향한 두려움과 어쩌면 변할지도 모른다는 남편에 대한 미련 탓에 당장 무언가를 뒤집어 엎을 용기까지는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끌어안고 며칠 동안 거실 한 구석에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방은 장미경이 차지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지옥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지막 결단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제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제이야, 애비가 지금 숨을 못 쉰다. 항암 치료 중에 쇼크가 왔나 봐. 당장 응급실로 뛰어와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정 어머니의 비명 같은 오열이 제 망설임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잔인한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윤성갑의 위암 항암 치료가 가장 위험한 고비에 이르러 중환자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시어머니 강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지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지도 모른대요. 제가 딱 하룻밤만 병실을 지키고 오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애원하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혀를 끌듯 찼습니다. 아유, 며느리년이 집안일은 팽개치고 툭하면 친정 타령이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내일 아침밥 차리기 전까지 무조건 튀어들어와. 시어머니는 마침 주말이라 거실에 모여있던 다른 친척들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마지못해 손을 휘휘 저으며 쫓아냈습니다. 저는 구두를 꺾어 신고 눈물범벅이 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차가운 병실 의자에 쪼그려 앉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친정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저는 지난 9년 동안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며 살아왔는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리겠다고, 내 기죽지 말라고 평생 고생해서 모은 1억 8천을 내어주신 분인데 나는 그 돈을 시어머니 입에 털어 넣어주고도 구박만 받으며 살았구나.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버지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일정한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수건으로 닦아드린 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첫 차를 타기 위해 병원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아침밥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저는 도어록에 익숙하게 손가락을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빅-삑. 하지만 문이 찰칵하고 열리는 경쾌한 소리 대신 기분 나쁜 기계음과 함께 다시 시도하십시오라는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친 경고음뿐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통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힌 현관문 옆에 인터폰 화면이 팟하고 켜지더니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딜 기어들어와. 더러운 친정집 병균 냄새 묻히고 어디 남의 귀한 집에 발을 들여.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새벽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제이예요. 번호가 왜 안 맞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당황해서 인터폰에 대고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거지 소굴엔 다신 얼씬도 마라. 이 집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내 집이야. 너 같은 근본 없는 년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내 애비 병수발이나 평생 들면서 살아라. 그 뒤로 인터폰 화면에 불쑥 끼어든 얼굴은 장미경이었습니다. 어머, 형님. 아침부터 왜 남의 집 앞에서 행패해요? 형님 짐은 제가 나중에 택배로 예쁘게 싸서 붙여드릴 테니까 그만 가보세요. 장미경은 비릿하게 웃으며 제 얼굴을 향해 인터폰 통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눈앞에서 화면이 새까맣게 꺼지고 저는 가방을 든 채 닫힌 현관문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도연 씨, 도연 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강도연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신호음이 갔지만 남편은 끝내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있을 그의 비겁한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 앞에 선 채로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1시간.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제 안에서 9년을 아슬아슬하게 버텨왔던 시댁에 대한 마지막 한 줌의 정과 행여나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던 그 알량한 두려움이 차갑게 식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향한 곳은 남편의 회사가 아니라 친정 동네였습니다. 친정집 골목 어귀에 도착한 저는 어머니가 내어준 낡은 평상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이야, 밥 한 술 떠라. 속이 비면 더 무너지는 법이다. 친정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한 그릇을 평상 위에 올려두시며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백 지퍼를 열고 며칠 전 서동출 법무사가 떼어준 등기부등본을 꺼내 허벅지 위에 반듯하게 펼쳤습니다. 소유주 윤재희, 지분 100%, 서류 한가운데 또렷하게 박힌 제 이름 석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훑어내렸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휴대폰을 꺼내 서동출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님, 저 윤재희입니다.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그 집 말입니다. 제 이름으로 당장 팔 수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서동출 법무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언가 결심을 다지는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팔 수 있습니다. 윤주임님 단독 명의니까요. 그리고 그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소유주인 윤주임님의 동의 없이 머무는 무단 점유자입니다. 집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장 나가라고 명도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동출의 또렷한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평상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각 절차와 명도 통지 둘 다 동시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해 주세요. 저는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의 비좁은 작은 방에 누운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9년을 복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맏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라며
치켜세우던 그 달콤한 말들은 사실 제 노동력과 친정의 돈을 한 방울까지 쥐어짜 내기 위한 잔인한 미끼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을 싹 비워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입맛이 달았습니다. 장롱에서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검은색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해서 빳빳하게 입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호통에 바들바들 떨며 쫓겨난 불쌍한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권리를 행사할 준비를 마친 단단한 한 명의 집주인이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역게 미소를 지어 보인 뒤 핸드백을 챙겨 들고 친정 골목을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친정 골목을 빠져나온 제가 주저없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시댁 동네에서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규모가 큰 황금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 보러 오셨나요? 중년의 여성 중개사가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안경을 치켜 올리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꼿꼿한 자세로 중개사의 책상 앞 의자에 앉은 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니요, 집을 내놓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 원본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차례대로 꺼내어 중개사의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을 시세대로 가장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매물로 올려주세요. 중개사는 무심코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나, 여기 강말순 어르신 댁 아니에요? 그 노인네가 동네방네 자기 집이라고 뼈를 묻을 집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던데. 중개사는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중개사와 눈을 맞추고 등기부의 소유주 윤재의 칸을 집게손가락으로 꾹 짚었습니다. 보시다시피 9년째 제 이름으로 된 단독 명의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셨든 법적인 집주인은 접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중개사는 그제야 복잡한 집안 사정을 짐작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서류상 아무 문제 없네요. 바로 사진 찍어 올리고 동네 부동산 연합망에도 띄우겠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부동산 스마트폰 앱에 시댁집이 금매 딱지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매물이 올라간 지 불과 2시간 만에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황금 부동산 매물 보고 전화했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금 탁하고 괄괄한 중년 여성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집주인입니다. 어떤 일로? 나 기억하겠소? 삼거리 모퉁이에서 반찬 가게 하던 한정숙이요. 한정숙?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낡은 장롱 속에서 몰래 훔쳐보았던 갯돈 장부의 빨간 줄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한정숙 1200 입마금 완료 투기꾼으로 소문냄. 시어머니 강말순에게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갯돈을 고스란히 떼이고 억울하게 땅 투기꾼이라는 누명까지 쓰고 쫓겨나듯 동네를 떠나야 했던 바로 그 피해자였습니다. 아, 네, 성함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한정숙은 곧바로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1시간 뒤 중개소의 좁은 원탁에 저와 한정숙이 마주 앉았습니다. 66살의 한정숙은 주름진 얼굴에 서늘한 눈매를 가진 깐깐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댁이 그 며느리구먼. 강말순이 그 표독스러운 여편네 집에서 구박덩어리로 산다던 그 맏며느리.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숙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혼 때 장마철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지. 내가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고 반찬 바구니를 이고 가는데 어떤 새댁이 뛰어와서 내 머리 위로 자기 우산을 씌워줬었소. 자기는 한쪽 어깨가 다 젖어가면서 말이야. 그제야 제 흐릿한 기억의 창고에서 한 조각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퇴근길에 비를 맞고 가는 동네 아주머니가 안쓰러워 우산을 씌워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베풀었던 그 작고 사소한 선의의 조각이 9년이라는 억겁 같은 시간을 건너 이렇게 제 눈앞에 다시 돌아와 앉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정숙의 눈빛이 갑자기 서늘하게 가라앉으며 목소리에 뼈가 실렸습니다. 그 강말순이가 내 피 같은 갯돈 1200만 원을 꿀꺽 떼먹고 나를 동네방네 땅 투기꾼이라고 헛소문을 내서 결국 이사까지 가게 만든 천하의 몹쓸 인간이요. 한정숙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매매계약서를 톡톡 쳤습니다. 내가 그 집 사겠소. 금매로 나온 시세보다 2천만 원 더 얹어주겠소. 제가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자 한정숙은 단호한 표정으로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소. 그 뻔뻔한 노인네가 보따리 싸들고 내 집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가는 꼴을 내가 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소. 한정숙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이고 맺힌 깊은 원한이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어떤 지옥불을 통과해 여기까지 왔는지 누구보다 깊이 뼛속까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두 정거장쯤 떨어진 시댁 거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 집이 부동산에 올라와 있다고? 이 미친 여편네가 아침부터 어디서 재수 없는 소리를 해?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던 시어머니가 이웃의 전화를 받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니, 진짜라니까? 강말순 어르신 댁 사진이 지금 앱에 떡하니 금매로 올라와 있어.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옆에서 과일을 깎아먹던 장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이모, 진짜예요. 우리 집 사진이에요. 장미경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돈을 결제하고 갓 떼어낸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장미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모, 이 집 진짜로 그 형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9년째 변동 없이 단독 명의라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치매 걸렸다고 우기면 다시 뺏어올 수 있다며. 시어머니가 소리를 빽 질렀지만 장미경은 고개를 미친 듯이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치매 핑계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9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무슨 수로 치매를 우겨요. 우리 이제 다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9년 동안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강씨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내 집이라며 떵떵거리던 시어머니의 굳건한 세계가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소파 위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다시 부동산 중개소로 돌아오면 저는 한정숙이 내건 통쾌한 조건을 듣고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는 중개사가 내민 매매계약서를 끌어당겨 펜을 쥐었습니다.
계약서에 매도인 칸에 윤재이라는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힘주어 적어 넣고 옆에 챙겨온 인감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에서 띠링하고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정숙이 시세보다 높게 쳐준 거액의 계약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손으로 꽉 쥐고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해 끝냈다는 실감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한정숙은 매수인 칸에 서명을 마친 뒤 제 두 손을 따뜻하고도 꽉 잡았습니다. 색시, 아주 잘 결심했소. 이제부터 이 싸움은 색시 혼자 외롭게 하는 게 아니오. 내가 같이 싸워주겠소.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허위 가득한 내 집 자랑과 힘없는 사람들의 돈을 짓밟고 일어선 갯돈 무용담이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시어머니의 숨통을 향해 무섭게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문을 나서며 바라본 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푸르고 맑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겪어온 9년의 세월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수는 결코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 짐을 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추악한 진흙탕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쾅 찍었다는 소식은 동네 부동산 연합망을 통해 발없는 말이 되어 시어머니의 귀로 재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댁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강말순의 발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문을 뻥 차고 들어가며 매매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 요망한 며느리년이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틈을 타서 집을 통째로 빼돌린 거란 말이요. 시어머니가 변호사 앞에서 당당하게 내세운 명분은 기가 막히게도 치매였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 치매기가 있어서 9년 전에 그 등기가 며느리 단독으로 넘어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동네 병원 신경과와 정신과를 미친 듯이 쑤시고 다니며 어떻게든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초기 진단서를 끊어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여론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고, 글쎄 그 독사 같은 윤재이가 내 재산을 홀라당 삼켰다니까. 늙고 병든 시엠이 속여서 집 팔아먹고 나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려는 천하의 몹쓸 년이야. 시어머니의 악의적인 거짓말은 동네 아줌마들의 입방아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새 동네 골목에서 저는 시어머니를 등쳐먹고 집을 삼킨 천하의 불효막심한 며느리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집에서 나와 시장에 두부를 사러 갈 때면 낯익은 동네 사람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급기야 친정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시댁 쪽 친척 한 명은 제 면전에 대고 침을 뱉듯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에라이 천하의 몹쓸 년.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시어머니를 내쫓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너 천벌 받는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를 향한 세상의 차가운 눈초리와 비난은 9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제 마음 한구석을 날카롭게 후벼 파며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잔인한 짓을 하는 걸까? 이대로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걸까? 장금이를 며칠 앞두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제게 친정어머니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이야, 아버지가 또 호흡 곤란이 오셨다. 얼른 병원으로 와라.
저는 시장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병원 응급실로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가 계신 병실 쪽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차가운 벽에 기대어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어머니가 제 목을 조르는 소송 서류가 날아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져 숨이 턱턱 막혀올 때 병원 복도 저만치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 강도연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그 새벽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찾아 먼저 발걸음을 떼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선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마디는 제 남은 일말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제이야, 집 파는 거 그만둬. 엄마가 충격받으셔서 진짜 쓰러지기 직전이야. 남편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저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화나는 거 알겠는데 선은 넘지 말아야지. 그냥 명의만 다시 엄마 앞으로 조용히 돌려놔. 그럼 내가 엄마 잘 설득해서 우리 예전처럼 조용히 살게 해줄게.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9년의 결혼 생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철저하게 잘못되고 거짓이었는지가 유리 파편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남자가 위기의 순간에 달려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억울하게 쫓겨나 길바닥에서 우는 아내가 아니라 오직 어머니의 집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요?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지키려는 건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그깟 집이었네요. 내 아버지가 숨 넘어가는 병원 복도까지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장명에 돌려달라는 겁니까? 남편이 당황하여 입을 뻐끔거렸지만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예전처럼 살자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네요. 돌아가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저는 매몰차게 등을 돌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헛기침 소리가 복도에 맴돌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꽉 막힌 숨통을 틔워줄 뜻밖의 반전의 실마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시어머니가 끌어들인 진영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늦게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저 미경이에요. 지금 병원 앞 골목에 와 있는데 잠깐만 얼굴 좀 뵐 수 있을까요? 조카 장미경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앙칼진 톤이 아니라 몹시 떨리고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품고 병원 근처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나갔습니다. 가로등 밑에 서 있던 장미경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더니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제 쪽으로 불쑥 내밀었습니다. 형님, 제가 며칠 전에 이모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어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장미경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하고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두운 골목을 채웠습니다. 아유, 형님. 그 갯돈은 내가 사업 자금으로 잠깐 돌려 쓴 거짓 떼먹은 게 아니라니까. 한정숙이 그 미친년만 입 다물고 꺼져주면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이어진 음성은 더 끔찍했습니다. 내가 내일 병원 가서 어떻게든 치매 진단서 떼올 거니까 걱정 마. 내가 미쳤다고 내 생떼 같은 집을 그 근본 없는 며느리년한테 넘겨. 진단서만 나오면 명예 무효로 돌려버리고 그녀는 빈손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쫓아낼 거야.
치매 핑계를 대며 허위 진단서로 사기를 치겠다는 계획을 시어머니 자신이 아주 또렷하고 멀쩡한 정신으로 술술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장미경은 녹음이 끝나자 얼굴을 감싸 쥐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형님, 저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이모가 형님한테 9년 동안 한 짓도 동네 사람 갯돈 떼먹은 것도 전부 다 끔찍한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이모 옆에서 형님한테 못된 짓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치매라서 등기가 넘어간 줄 몰랐다며 저를 파렴치 안으로 몰았던 시어머니의 거짓 방패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 자신의 또렷한 음성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장미경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그 녹음 파일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제 안에서 흔들리던 죄책감과 망설임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거대한 반격을 향한 서늘한 투지가 다시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미경이 몰래 전해준 그 서늘한 녹음 파일을 제 휴대폰에 안전하게 옮겨 담은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곧장 세무사무소 건물 2층에 있는 서동출 법무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법무사님, 오늘 아침에 한정숙 아주머니 좀 이쪽으로 모셔주실 수 있나요? 제 연락을 받은 서동출은 의아해하면서도 곧바로 반찬 가게를 하는 한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서동출의 넓은 사무실 테이블에 저와 서동출, 그리고 새 집주인이 될 한정숙이 삼각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 색시. 아침 대바람부터 사람을 부른 걸 보니 무슨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생겼소? 한정숙이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흥미롭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려놓고 전날 밤 장미경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유, 형님. 그 갯돈은 내가 사업 자금으로 잠깐 돌려 쓴 거짓 떼먹은 게 아니라니까. 한정숙이 그 미친년만 입 다물고 꺼져주면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시어머니 강말순의 그 표독스럽고 교활한 음성이 사무실의 조용한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치매 진단서만 떼우면 명예 무효로 돌려버리고 그 며느리녀는 빈손으로 길바닥에 나 함께 쫓아낼 거야. 사기 계획을 술술 늘어놓는 음성이 끝날 때까지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녹음이 완전히 끝나자 한정숙은 갑자기 코웃음을 쳤습니다. 9년 묵은 10년 묵은 체증이 이제야 뻥 뚫고 내려가는구먼. 한정숙은 자신의 낡은 가죽 가방 지퍼를 거칠게 열더니 겹겹이 접힌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강말순이가 내 피 같은 돈 1,200만 원을 떼먹고 도망가기 직전에 쓴 차용증과 통장 이체 내역이요. 서류에는 시어머니가 멀쩡하고도 또렷한 정신으로 갯돈을 굴리고 급전을 빌려간 날짜와 시어머니의 지장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동출 법무사가 눈을 반짝이며 그 차용증의 날짜와 제가 건넨 등기부등본의 날짜를 번갈아 대조했습니다. 윤주임님, 이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서동출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말순 씨가 자신은 치매라 인지 능력이 없어서 집 등기가 넘어간 줄 몰랐다고 억지를 부리는 바로 그 시기에 본인은 이렇게 아주 멀쩡하고 계산 빠른 정신으로 갯돈을 굴리고 사기 계획까지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시어머니가 스스로 살겠다고 들고 나온 치매라는 방패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 자신의 과거, 행적과 목소리라는 모순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린 셈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끊어내려 발악했던 치매 진단서마저도 동네 병원 의사들의 단호한 거부로 끝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이 서동출의 정보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집 매매를 무효로 만들려던 시어머니의 발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히려 갯돈 사기 정황과 법원을 속이려 한 허위 진단서 시도라는 더 거대하고 날카로운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시어머니의 목덜미를 정면으로 겨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동출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가 제기할지도 모를 매매 무효 소송에 완벽하게 대응할 법적 증거 서류 일체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했습니다.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그 어떤 더러운 소문도 제 마음을 한 톨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저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병원 복도에서 흔들렸던 며칠 전에 나약한 제 자신을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 강도연에게 마지막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명의를 돌려달라고 하셨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집은 9년 전부터 단 한 번도 당신들 집안의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짐이나 챙겨서 나갈 준비하세요. 저는 전송 완료를 알리는 화면을 확인하고 그 길로 가정법원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접수하겠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서류 봉투를 내미는 제 손끝에는 어떤 미련이나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 서류 한 장으로 나를 갉아먹고 짓밟았던 9년간의 끔찍한 결혼 생활에 스스로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제게 녹음 파일을 건네며 양심을 택했던 조카 장미경은 이미 시어머니의 집에서 제 짐을 다 싸들고 조용히 야반도주하듯 떠난 뒤였습니다. 형님, 늦게라도 제가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죄송했습니다. 장미경이 남긴 짧은 문자를 끝으로 시어머니의 편에 섰던 빌런 진영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녀의 곁을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 완벽하고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드디어 장금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색시 약속대로 장금 전액 송금했소. 확인해 보구려. 한정숙은 제가 불렀던 시세보다 2천만 원을 더 높게 책정한 매매 대금의 마지막 잔금을 약속된 시간에 맞춰 제 통장으로 아주 깔끔하게 완납했습니다. 등기소 창구 앞에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이 새 집주인 한정숙의 이름으로 완전히 넘어가던 그 짧은 순간 저는 서류에 마지막 도장이 찍히는 것을 바라보며 9년 만에 처음으로 막혔던 가슴 깊은 곳까지 맑고 시원한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서동출 법무사가 갓 발급된 새로운 등기 필증을 봉투에 담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봉투를 꽉 쥐고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얇은 종이 뭉치가 지난 9년 동안 시어머니의 발밑에서 개처럼 기어다니며 받았던 모든 모욕과 멸시에 대한 통쾌한 위자료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자 서동출은 새 집주인 한정숙의 이름으로 시어머니 강말순과 그 집 거주자들에게 명도 통지서를 정식으로 발송했습니다. 그 통지서에는 강말순이 보증금 한 푼 없이 이 집을 당장 비워야 할 기한과 만약 단 하루라도 기한을 넘길 경우 강제명도 집행, 즉 짐을 길바닥으로 끌어내겠다는 경고가 아주 또렷하고 무서운 법률 용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마치고 서동출의 사무실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제 한 손에는 거액의 매각 대금이 고스란히 찍힌 통장이 들려 있었고 제 등 뒤로는 저를 짓누르던 9년이라는 끔찍한 그림자가 서서히 그러나 완전히 떨어져 나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유권 이전이 한정숙의 이름으로 완료되고 무시무시한 명도 통지서가 시댁으로 날아간 지 사흘째 되던 날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수는 그제야 자신이 평생 내 뼈를 묻을 내 집이라고 떵떵거리던 그곳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는 끔찍한 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당장 내 집 돌려놔. 하는 악에 바친 욕설부터 제이야,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길바닥에만 나앉게 하지 말아다오. 하는 비참한 애원까지. 욕설과 저주 그리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뒤섞인 부재중 전화가 화면에 99통이 넘게 쌓여갔습니다. 저는 친정집 작은 방 식탁에 우두커니 앉아 진동하며 미끄러지는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많은 부름 속에서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차갑게 식은 얼굴로 휴대폰을 엎어놓고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시어머니에게 내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매듭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침묵을 지키던 바로 그 무렵 시어머니가 왕처럼 군림하던 그 집 현관 앞에서는 처참하고도 통쾌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명도 통지서에 적힌 강제 집행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집주인이 된 한정숙은 저와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내걸었던 단 하나의 조건이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섰습니다. 한정숙은 플라스틱 간이 의자 하나를 챙겨와서 시댁 현관문 바로 앞에 떡하니 펼쳐놓고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강말순이 이민 가방보다 더 큰 짐 보따리를 낑낑대며 끌고 나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즐겨 입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며칠 밤을 새운 듯 눈이 퀭하게 파이고 머리는 산발을 한 비참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 한정숙을 발견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펄쩍 뛰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집 앞에 진을 치고 앉아 있어. 당장 안 꺼져.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손을 번쩍 치켜들었지만 한정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정숙은 시어머니의 코앞까지 다가가 자신의 가방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쫙 펼쳐서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눈깔이 있으면 똑바로 쳐다봐. 이게 9년 전에 내년이 내 피 같은 돈 1,200만 원을 떼먹고 도망갈 때 찍어준 차용증이야. 시어머니의 두 눈이 서류의 빨간 지장에 꽂힌 채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들어. 이 집은 이제 내 거요. 너는 보증금 한 푼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살던 무단 거주자일 뿐이었소. 내 집에서 그 더러운 발 당장 치워. 한정숙의 또박또박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용증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짐 보따리 옆으로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년한테 속고 저 투기꾼년한테 당해서 길바닥에 나왔네.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만 한정숙은 시어머니의 그 가증스러운 통곡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더니 미련 없이 의자를 접어들고 현관문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띡디딕 눌러 바꾼 뒤 철컥 잠가버렸습니다. 한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날 동네 곳곳에서는 시어머니가 9년 동안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거짓된 위세가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미경이 퍼뜨리고 간 갯돈 사기 정황과 병원을 돌며 허위 치매 진단서를 끊으려 했다는 소문이 동네 미용실과 시장통을 거치며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머, 며느리가 불효자가 아니라 시애미가 며느리 친정 돈을 홀라당 삼키고 사기 치려다 쫓겨난 거래. 저를 향해 천하의 몹쓸 년이라며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의 맹렬한 비난이 이제는 정확히 180도 방향을 틀어 길바닥에 나앉은 시어머니를 향해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과거 시어머니에게 갯돈을 떼었던 또 다른 동네 피해자들 대여섯 명이 한정숙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경찰서로 몰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갯돈 반환 요구와 단체 사기 고발장에 동시에 포위되어 숨통이 조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 강도연의 처지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늙은 어머니가 사기를 치다 집에서 쫓겨난 패륜 집안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버티다 못한 남편이 뒤늦게 제게 매달리며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제발 이혼만은 막아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하지만 제 마음은 그가 친정아버지의 병실 복도에서 명의만 다시 돌려놓자고 말했던 그 순간 이미 차갑게 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구차한 문자에 단 한 줄의 답장만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99통 전화를 받지 않았던 그 서늘한 새벽에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시어머니가 내 진짜 핏줄이라며 그렇게 감싸고 돌던 조카 장미경마저 이모가 갯돈 사기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완전히 잠적해버렸습니다. 보증금 한 푼 챙기지 못하고 2달 만에 자신의 성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시어머니는 짐 보따리를 끌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 집들을 전전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사기꾼을 반겨줄 만큼 어리석은 친척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차가운 길거리에 짐 보따리를 깔고 주저앉았습니다. 9년 전 친정 돈으로 빚을 갚고 오던 날 이 집은 너희 부부 거다라며 제 등을 토닥이던 그 위선적인 손으로 이제는 자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퍽퍽 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남을 짓밟으며 쌓아 올린 오만한 권위는 단 사흘 만에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무너졌고 그녀의 텅 빈 두 손에 남은 것은 경찰서에서 날아온 사기 고발 서류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통쾌한 소식들을 동네 이웃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뛸 듯이 기쁘다거나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삼킬 뻔했던 9년이라는 끔찍한 시간에 대한 아주 담담하고도 당연한 마침표로 받아들였습니다. 친정집 좁은 마당에 따뜻한 봄볕이 들기 시작할 무렵 저는 저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가벼운 마음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숨막히게 했던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한 달 남짓 흐른 어느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집을 판 거액의 매각 대금으로 친정에서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작지만 아늑한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을 얻어 이사를 마쳤습니다. 네모난 흙마당 한쪽에는 푸릇푸릇한 상추와 매운 고추 모종이 가지런히 줄지어 심겨 있었습니다.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남향의 툇마루가 있는 이 집은 9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제 의지와 선택으로 고른 진짜 나의 집이었습니다.
위암 수술과 고된 항암 치료를 무사히 견뎌낸 친정아버지 윤성갑은 다행히 기력을 빠르게 되찾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툇마루에 나와 따뜻한 봄볕을 쬐며 마당의 모종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시곤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뚝배기에 멸치와 다시마를 듬뿍 넣고 진한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숭덩숭덩 썬 두부와 달큰한 애호박을 썰어 넣고 된장을 풀어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저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된장찌개를 듬뿍 떠서 흰쌀밥과 함께 아버지 앞에 작은 소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받아들고 찌개 국물을 한술 뜨시더니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9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장롱에서 꺼내주신 그 피 같은 1억 8천만 원이 결국 돌고 돌아 시댁 식구들의 탐욕을 부수고 저를 다시 살려냈네요. 저는 따뜻한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아버지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비로소 그 거친 돈의 무게와 사랑을 온전히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오래 다니던 세무사무소 격리 일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대신 서동출 법무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그의 넓은 사무실 한편에 책상을 놓고 세무와 복잡한 등기 상담을 전문적으로 돕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9년 전에 저처럼 법적인 명의나 권리관계를 전혀 몰라서 억울하게 재산을 뺏기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얇은 등기부등본 한 장이 얼마나 무섭고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일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상담을 받고 위기를 넘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할 때마다 제 안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동출 법무사는 제가 합류한 뒤로 억울한 사연을 안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며 며칠 전 제게 정식으로 동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는데 바로 새 집주인이자 시어머니에게 통쾌한 복수를 날려준 반찬가게 한정숙 아주머니였습니다. 한정숙 아주머니는 종종 갓 담근 파김치나 마늘종 장아찌를 양손 가득 들고 제 새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유, 색시가 끓인 찌개는 어쩜 이리 속이 확 풀리게 시원할까.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진짜 맛이지. 아주머니는 찌개 국물에 밥을 쓱쓱 비벼 드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실 때마다 지난 9년 동안 시어머니 강말순에게 당했던 끔찍한 응어리들을 이제는 가벼운 농담처럼 툭툭 털어내며 웃을 수 있는 든든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정숙 아주머니는 저와 서동출 법무사가 꼼꼼하게 도와준 덕분에 9년 만에 떼었던 갯돈 1,200만 원 중 일부를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압류 절차를 순조롭게 밟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우편함에 반가운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기 계획을 제게 몰래 녹음해 주어 결정적인 반전의 열쇠를 쥐어주었던 조카 장미경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장미경 언니는 시댁을 도망쳐 나와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무사히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형님,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던 제 용기가 헛되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이 당당하게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이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형님처럼 떳떳하고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편지지 위로 또박또박 눌러 쓴 미경 언니의 진심 어린 다짐을 읽으며 저는 편지를 예쁜 액자에 담아 마당이 잘 보이는 창가에 소중하게 세워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를 통해
이따금씩 들려오는 시어머니 강말순과 전남편 강도연의 소식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많은 갯돈 피해자들에게 사기죄로 집단 고발을 당한 뒤 징역을 살지 않기 위해 남은 알량한 노후 자금마저 합의금으로 몽땅 털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떵떵거리며 부리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친척들에게마저 철저하게 외면당한 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변두리에 낡고 좁은 임대주택을 홀로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참한 소식을 들어도 더 이상 고소해하거나 반대로 씁쓸해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의 무대에서 완전히 영원히 퇴장한 과거의 유령일 뿐이니까요. 저는 오직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에 상추밭을 가꾸고 내일 아침 아버지를 위해 끓일 멸치 육수를 정성껏 우리는 현재의 소박한 평화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마당 담장 너머로 붉게 타오르며 물드는 저녁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오자 마당에 심어둔 푸른 상추잎들이 기분 좋게 살랑거렸고 부엌 창문 틈으로는 내일 끓일 찌개의 고소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제 옆에 앉은 아버지의 투박하고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9년 전 퀴퀴한 어시장 단칸방에서 말없이 제게 1억 8천만 원이 든 통장을 툭 내밀어 주시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야윈 손을 제 두 손으로 가만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돈 내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제가 콧등이 시큰해져 나직하게 속삭이자 윤성갑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시며 주름진 얼굴 가득 맑은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됐다. 네가 구박 안 받고 내 집에서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잘 살면 애비는 그걸로 족하다.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을 타고 제 심장 깊은 곳까지 뭉클하게 번져왔습니다. 노을빛이 사그라지고 어스름이 내리는 마당 한가운데로 지나간 9년에 지독했던 겨울을 완전히 밀어내는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봄볕이 저희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9년의 아픔을 딛고 통쾌하게 제자리를 찾은 윤재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혹은 돌이라는 이름 아래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짓밟았던 시댁의 비참한 최후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끔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착각하지만 스스로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켜낼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딸을 살린 친정아버지의 묵묵하고 깊은 사랑과 과거에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선의가 결국 사연자님을 구하는 단단한 동아줄이 된 것을 보며 세상의 따뜻한 인과응보를 느낍니다.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따뜻한 툇마루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그 구수한 된장찌개처럼 편안하고 다정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스한 봄볕 같은 평화와 위로가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